안녕하십니까. 생명존중.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은요, 연명의료와 존엄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원래 오늘이 학기 시작하고 14주 차인데, 그래서 강의는 오늘로 종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두 번 결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게 될 강의는 12강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12강에서 마련한 연명의료와 존엄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연명의료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 뒤에 설명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더 이상 생명을 지속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인공심장박동기라든가 또 인공호흡기라든가 또 뭐 혈액투석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이제 시술을 연명의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러한 그 무의미하게 생명만 연장하는 그런 치료는 받지 않겠다. 나는 존엄하게, 존엄스럽게, 인간답게 나의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해서 연명의료를 갖다 거부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존엄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영상을 같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치겠다며 스위스로 떠난 고령의 호주 과학자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락사를 택한 거죠. 평소 계획한 대로 가족들과 이별 인사까지 차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안락사를 금지하는 자국 법을 피해 스위스로 떠난 올해 104살 호주 데이빗 구달 박사. 생물학자이자 생태학자였던 구달 박사는 현지 시각 10일 스위스 바젤의 한 클리닉에서 자신의 뜻대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Successfully ended his life and ended his long journey today with an infusion of Nembutal, and he died at 12:30. 박사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설계해 왔습니다. 올해 초에도 삶을 마치려 했지만 실패한 뒤 이번엔 기관의 도움으로 스위스행을 결심했습니다. 스위스 도착 전 프랑스에 들러 가족을 만나 작별 인사도 나눴습니다. 구달 박사는 취재진에게 더는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는데 기회가 생겨 기쁘며 의료진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와중에도 죽음을 앞둔 사람답지 않게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던 구달 박사는 마지막 순간엔 베토벤 교향곡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생을 마치면 모두가 편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해 안락사를 금지하는 자국의 법률 체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Look, David's journey, his long journey here and his eventual successful end to his life and his preparedness to talk so openly about it has really had this issue being debated around the world. 호주에선 빅토리아주 이외 다른 주에선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역시 6개월 시한부 선고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처음으로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네, 우리 구달 박사의 경우에는 104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더 이상 내가 생명을 지속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 가족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의미가 없어서 나는 내가 이제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안락사를 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 영상에서 보신 데는 안락사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안락사는 그럼 뭘까요? 예, 안락사. 우리가 한번 안락사라고 하는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안락사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의식이 있는 환자가 스스로의 결정, 자기 자신의 결정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료적 조치를 취해서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 우리가 안락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안락사라고 하는 의미는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영어로는
유타나시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유타나시아의 유라고 하는 것은 굿,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타나시아는 타나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죽음을 갖다가 의미하는 그러한 이제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좋은 죽음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고통이 없는 생의 마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의도적으로 죽음을 유도하는 그러한 의미의 좋은 의미의 그런 죽음 요것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환자에게 모르핀을 갖다가 몰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통제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요거를 과다 투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죽음에 이를 정도의 치사량에 이르러요. 그래서 환자에게 모르핀을 치사량만큼 주사를 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그런 이제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안락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는 뭐 안락사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이제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조금 뒤에도 안락사의 몇 가지 종류들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이렇게 안락사는 어떤 고통을 겪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그 고통을 벗어나고 또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생명을 갖다 연장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의료적인 조치를 취해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갖다가 안락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가 생각보다도 선진 외국에서는 안락사를 허용을 하고 있어요. 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별로 안락사 허용하는 현황을 보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적극적 안락사, 어떤 주사를 갖다가 의료진이 주입을 해서 그래서 하는 안락사는 허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조력자살이라고 하는 조력자살은 뭐냐면 안락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즉 그러한 조치 자체는 본인이 직접 해요. 마지막 스위치를 본인이 직접 이제 누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도와줄 뿐이에요. 그래서 조력자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스위스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구달 박사의 경우에는 자기의 모국인 호주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위스까지 일부러 가서 조력자살을 통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였고요. 이제 소극적 안락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연령 의료를 갖다 중단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소극적 안락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근에는 이제 존엄사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고요. 이러한 그 적극적 안락사든 조력자살이든 소극적 안락사든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허용이 되는 나라가 네덜란드라든가 벨기에 같은 경우, 물론 일부 제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진 외국의 현황이 안락사 경우에는 대부분 허용을 하고 있어요. 조력자살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룩셈부르크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도 허용은 안 하고 있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허용은 안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다 달라요. 이러한 현황을 갖다 보이고 있고요. 특히 위에 있는 세 개 국가들 중에서도 스위스는 조력자살, 즉 외국인에 한해서도 조력자살을 갖다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세 개 나라들, 스위스의 경우에는 2006년에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어요. 이제 본인이 그 대신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조력자살이 합법화되어 있는 거고요. 이러한 경우는 외국인에게도 허용을 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 가서 존엄사, 조력자살을 갖다 이제 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고요. 네덜란드 경우가 세계적으로 최초 안락사를 합법화했어요. 2002년에. 그리고 12세 미만 금지고 12세에서 16세는 보호자 동의하에 가능하고 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안락사도 허용을 하고 있어요. 또 벨기에 같은 경우 2003년에 안락사, 조력자살 합법화되어 있고요. 모든 연령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안락사도 허용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국가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그 선진 외국에서는 안락사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추세로 되어 있고요. 또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안락사, 조력자살은 어떻게 다른 거냐? 한번 안락사와 조력자살의 차이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안락사의 경우에는
환자가 요구를 해서 의사가 의도적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제를 투여를 한다라든가 또 적극적으로 어떤 치사량에 이르는 그런 약물을 투입을 해서 죽음을 앞당기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적극적 안락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제 연명 치료를 중단을 해서 즉 인공호흡기 또는 인공심장박동기, 뭐 혈액투석 뭐 이런 것들에 이런 연명 치료를 중단해서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경우는 이를테면 이제 소극적 안락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안락사의 경우도 조력 자살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조력 죽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의사에게 약물 처방이라든가 안내를 다 받아요. 받는 것까지는 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행위를 갖다 하는 것은 스스로 스위치를 열어서 약물을 투입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이제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의료진은 도와주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생을 마치고 싶어하는 이의 죽음을 갖다가 돕는다는 의미에서 조력 자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안락사하고 조력 자살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런데 바로 스위스가 이런 조력 자살을 갖다가 외국인에게도 허용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단체가 뭐냐면은 디그니타스라고 하는 이런 국가예요. 2016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바로 옆 나라 독일에서 신청한 사람이 3,200명을 넘고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18명 있었어요. 2016년에. 그런데 그 2년 뒤 2019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또 2년 뒤에는 훨씬 또 늘어났어요. 그렇죠? 독일도 3,200명대에서 3,300명대 늘어났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처음에 18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32명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조력 자살이 외국인에게도 허용하는 이런 국가에 가서 그래서 이제 생을 내가 마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내에서는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만 허용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미 기자. 안락사를 돕는 스위스의 비영리 단체 디그니타스입니다. 현지 시간 6일 이 단체는 2016년과 지난해 각 1명씩 모두 2명의 한국인이 이곳을 찾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이 처방해준 약물을 환자가 직접 복용해 목숨을 끊는 방식입니다.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자살이란 이름으로 한 해 약 200명이 이곳에서 안락사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명의 한국인이 이 단체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인이 가장 많았고 중국이나 일본, 태국 회원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스위스는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의 안락사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주의 과학자 데이빗 구달이 104세에 스위스로 건너가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2월부터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1년간 약 3만 5천 명의 환자가 이 방식을 택했습니다.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권리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복지부는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해외에서 안락사를 도울 경우 현행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종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생명의 마감의 종류에는 크게는 자연사, 그리고 비자연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연사의 경우에는 이제 노화로 인해서 그래서 더 이상 기능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이제 자연사죠. 비자연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비의도적인 경우가 뭐 자동차 사고라든가 또는 뭐 그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사고사가 있고요. 의도적인 이제 형태로 어떤 생을 갖다 이제 마감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자연사 중에서도 자살, 그렇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죠. 또는 타살, 또는 안락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종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안락사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오늘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조력자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포함한 안락사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환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환자의 의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안락사를 택하는 경우가 이제 본인 동의에 의한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자발적 안락사. 그리고 본인의 동의가 없이 이제 타인이 요구하는, 교수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해.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의논을 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반자발적인 안락사인 것이에요. 예. 이건 이제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은 의사표시를 안 했지만, 그래도 그 환자를 갖다 위해서 가족들이 또 주변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자 대신에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이제 비자발적 안락사.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환자적인 입장, 환자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의사의 관점에서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안락사로서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물 주입을 의사가 직접 하게 됩니다. 물론 환자의 요청에 의하겠지만, 그래서 약물 주입을 갖다가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 이것이 적극적 안락사이고요. 의사가 직접 이제 하지 않고 본인이 하도록 하거나 또는 연명 치료를 갖다 이제 중단하는 경우죠. 의사가 직접 하는 방식으로는 연명 치료를 갖다가 이제 중단하는 그런 경우이고요. 그리고 영양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단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경우가 소극적 안락사.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명 치료 중단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요. 최근에는 말씀드렸던 것이 요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존엄사에 이제 가까운 형태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자발적 동의, 그리고 연명 치료 중단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그 의향서를 갖다가 이제 작성을 함으로써 죽음에 이르는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스위스에서 조력자살을 통해서 그래서 생을 마감한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판단을 했을까요? 그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축제를 했을 당시에는 이제 디그니타스라는 단체에 47명의 한국인 회원이 있었고, 또 엑시트 인터내셔널이라고 여기 70명의 한국인 회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분들이 향후에 조력 자살을 신청할 때를 대비를 해서 미리 회원으로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move you here. Hold it for you. There we go. 이제 본인이 스스로 저렇게 스위치를 누른 거예요, 지금. 또는 이렇게 약물을 갖다 본인이 복용을 하거나. 조력 자살인 것이죠. God. 이렇게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And especially in this condition, I welcome it. I feel I'm in a hell. I saw hell now, and I really do want to stop it. 이제 주사 버튼을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안락사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80.7%가 나왔어요. 2016년 결과에 비해서 무려 15%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안락사에 찬성하는 이유를 보면 52% 정도가
이제 죽음의 권리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좀 굉장히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라는 곳이 죽음의 질 지수를 각 국가별로 뽑고 있거든요. 임종을 맞는 환자의 고통하고 그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지수로 만들어서 표출한 지수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 80개국 중에서 16위로 나타났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 질을 봤을 때 죽음의 질 지수는 좀 많이 모자란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서 아직 사람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좀 존엄한 죽음을 맞게 하는 데는 아직 관심이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스위스에서 조력자살을 신청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또 존엄하게 내가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인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하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예, 먼저 찬성하는 측의 경우에는 아픈 동물도 인간적으로 안락사 시키면서 왜 사람은 안락사 하면 안 되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예. 또 스스로 죽음을 갖다 준비하는 것을 왜 남이 막냐고요.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내가 죽음을 갖다 택하는데 우리가 자살 같은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어디서 뛰어내린다라든가. 예. 어떤 생명의 존엄성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료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지만 이제 반대하는 측면은 이런 거예요. 의사는 의사의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의무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지. 의사가 사람을 죽이라고 만든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도 남의 목숨을 갖다 의도적으로 끊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안락사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락사에 대해서는 쟁점이 많습니다. 그 쟁점을 갖다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본다면 이런 부분이에요. 안락사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하는 측면, 반대하는 측면을 먼저 극심한 고통 측면에서 본다면은 찬성은 연명치료 중지가 고통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근데 반대하는 측면은 고통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은 다른 방법을 갖다가 강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죽음의 선택성에 있어서는 나는 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스스로 죽을 권리를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찬성 측면이고요. 반대로는 사회적 강요의 가능성이 있다. 너 이거 지금 네가 주변에 고통을 갖다 주고 있으니 빨리 너 스스로 뭐 이러한 강요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리고 가족의 역할에 있어서 고통 경감을 위한 죽음을 갖다가 고통 경감을 위한 그런 죽을 권리 이런 것들을 가족들도 지지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의 찬성은 회복 불가능한 의료 행위는 경제적 손실이고 국가적인 손실이다. 또 환자의 선택을 의사 측면에서도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찬성론이고요. 생명은 그 자체로 유한하고 연명 의료 자체가 어떤 이제 존엄성을 갖다 파괴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는 측면에서는 안락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책임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허용 기준의 명시로 불법적 행위를 갖다 근절시킬 수 있다. 또 불치병 환자를 넘어서 이제 치매라든가 이러한 우리 의료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까지 죽음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의 찬성론이고요. 또 안락사를 갖다 이제 안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 죽음을 조장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통계에서 보셨듯이 외국의 경우는 안락사를 갖다가 합법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이러한 이제 찬성론적인 부분의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적인 측면에서 가족의 역할이 가족의 돌볼 기회를 갖다 박탈하는, 그렇죠? 안락사를 하게 되면 돌볼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거다. 이런 이기적인 행동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경제적인 부담 측면에서는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조력 자살을 갖다 조장해서는 곤란하다. 의료비 부담이 된다면 국가도 좀 도와주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의사의 판단으로서는 끝까지 의사는 살리기 위해서 의료 행위를 해야 된다. 예? 의사의 그 사명이 뭐냐, 살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반대 의견이에요. 생명 존엄성 측면에서는 생명의 보편적인 존엄성 이런 것들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 임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대하는 논리고요. 책임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에 범죄 혐의 유무 판정하는 거 이런 거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아무리 안락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곤란하다. 또 죽음 허용 조건에 있어서는 무한정 확대를 하는 것은 문제고, 이것이 자칫하면은 자살을 방조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 나올 수 있다. 또 안락사 인식이 보편화가 되면은 죽음을 조장할 그런 가능성이 이렇게 넓어진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바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안락사에 대한, 그쵸? 안락사에 대한 이제 쟁점을 갖다 이제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 바로 그러면 이렇게 찬성론 반대론이 있지만은 이거에 대한 논거는 뭐냐? 어떤 뭐라 그럴까, 철학적 또는 어떤 정신분석학적 논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찬성론은 개인의 자율성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아름답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또 극심한 고통 경감이라는 측면에 공리주의적인 유용성, 연명치료 중단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환자 가족의 경제적인 측면들, 그리고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찬성의 논거고요. 반대의 논거는 생명 경시 풍조가 있을 수 있고, 타인에 의한 죽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살인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고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신이 내려준 그런 이제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이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반대론적인 그런 이제 논거를 갖다 이제 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안락사와 다르게 존엄사는 그럼 뭐냐 이거예요. 존엄사. 그래서 존엄사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엄사. 존엄사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현대의학으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가 인위적인 생명 유지 장치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인공심장박동기 또는 인공호흡기 또 인공 뭐 혈액투석기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인공영양공급 뭐 이런 것들 등등 이러한 장치를 보류하거나 또는 중단을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갖다 맞이할 수 있도록 인간답고 그리고 존엄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조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존엄사, 즉 연명치료를 갖다 중단해서 그래서 존엄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조치를 갖다 우리가 존엄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제 존엄사의 의미는, 그래서 안락사가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었던 안락사가 고통 없는 생의 마감에다가 이제 초점을 갖다가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존엄사는 그게 아니라 인간답게 생을 마감하는, 존엄스럽게 생을 마감한다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락사가 의도적인 죽음을 갖다 유도한다는 점에 반해서 존엄사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갖다가 맞이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안락사가 의식이 있어서 극심한 고통을 갖다 적극적으로 없앤다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존엄사는 의식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도 이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존엄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소극적 안락사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존엄사는 안락사하고는 이제 다른 그런 이제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존엄사하고 안락사의 차이, 제가 뭐 거듭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또 그 동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차이를 갖다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다가 못 견디겠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와 존엄사는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개념 자체가 약간 모호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제 존엄사와 안락사를 좀 구분하면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일단 안락사는요,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실제로 생명을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게 해서 중단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요. 소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치료 등등을 이제 거부하는 것인데요. 네. 그와 다르게 존엄사 같은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통증을 줄이거나 이런 조치들을 취합니다만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소생 불가능한 경우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게 법이 마련됐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률을 결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름은 깁니다만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대해서 그동안은 대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됐습니다만 요건들이 이거를 이제 법제화한 것이고요. 기타 이 법에 보면은 연명치료가 무엇인지 임종 과정이 무엇인지 등등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명치료 중단 또는 존엄사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 그런 법안들도 이제 마련이 됐는데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존엄사에 대한 논란이 됐었던 그런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가 이제 살펴봤더니요. 국내에서의 존엄사 논란과 관련된 그런 사건 또는 법원에 의한 판례가 이제 이렇게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보라매 병원 사건이에요. 보라매 병원 사건은 1997년 12월에 일어났었던 그런 이제 사건인데요. 58세 남자가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 부인이 나 더 이상 이제 살아날 가망성이 없으니 퇴원을 허락해달라. 그리고 내가 의료비 부담 이거 도저히 하기 어려우니까 퇴원을 허락해달라. 그래서 의사들이 보호자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는 호흡장치를 이제 제거를 하고 집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망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이제 문제화가 됐냐면은 이제 부인이 이제는 나는 이제 치료비가 없고 또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부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낸 거 아니에요. 호흡장치 제거를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부인이 결국은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장례비를 갖다가 이제 보조를 받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도를 받으려고 파출소에 갔어요. 그래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경찰서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파출소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97년에 12월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04년에 대법원에서 의사 2명을 살인 방조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의 경우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이거는 위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얻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의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소극적일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환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괜히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어떤 법원의 심판을 갖다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2006년에 서울대병원 또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72세 여자인데요. 말기 간경변으로 3개월 동안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자도 그랬고 또 환자의 보호자인 딸이 제발 이제 더 이상 본인도 원하지 않으니 인공호흡기 제거를 해달라. 그래서 산소 공급을 하는 인공호흡기를 갖다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진료 중단의 이제 동기는 의사는 환자가 임종할 때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도 다 했단 말이에요. 회복 가능성도 없다라고 이제 판단했어요. 그런데 논란이 왜 제기가 됐느냐? 환자 아들이 의사는 살인죄, 누나는 왜 더 이상 어머니를 살리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그래서 누나를 존속살인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뭐였었느냐? 2007년에 이제 1년 정도
이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렸는데 7월에 대법원에서는 의사 살인방조 아니다 무혐의. 딸도 이것을 갖다가 어떤 존속살인죄 아니다 무혐의. 처리를 갖다 이제 하게 돼요. 왜? 본인의 의사가 보기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고 분명한 의료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이러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존엄사와 관련해 또 이제 일이 있게 됩니다. 2008년이에요. 77세 여자분이에요. 폐암 검사를 하다가 출혈이 발생을 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어요. 이 경우에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성이 김 씨라서 김할머니 사건으로 굉장히 이제 떠들썩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의 경우에는 이제 나는 내가 이런 인공호흡기라든가 또는 인공심장박동이라든가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평소에도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리고 보호자들도 연명치료 중단을 갖다가 요구를 했어요. 이 의료진에게. 근데 의료진의 경우에는 저런 보라매 병원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걸 끊지 않았단 말이에요. 연명치료 계속 했다고요. 근데 진료 중단 동기는 가족은 어머니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갖다가 맞이하기를 평소에도 원하셨다. 연명치료 중단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했는데 의료진들은 식물인간으로 15개월째 이제 입원을 하고 계시고 식물인간은 다시 우리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근데 논란이 이제 제기가 된 거는 바로 본인, 그 다음에 보호자의 그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그런 것들 평소에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존엄사가 논란이 됐고요.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 이제 선고를 하기를 굉장히 이게 오랫동안 끌었거든요. 2009년 5월에 대법원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해라. 환자도 원했었고 또 보호자도 원하고 하니까 제거를 해라. 라고 해서 병원에서 이제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니까 제거를 했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시고 무려 5월에 인공호흡기를 갖다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생존을 하고 계시다가 2010년 1월에 이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환자 본인이 그리고 보호자와의 동의하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서 연명치료를 갖다 중단하는 이러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갖다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이때 이렇게 무르익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어요. 2008년, 2009년에 걸쳐가지고 호스피스 완화 치료에 관한 법 제정, 존엄사법 제정, 또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갖다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권리에 관한 법, 이러한 등등의 것들을 갖다가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그래가지고 법안을 갖다가 제기를 했었는데 다 기한 만료로 다 폐기가 됐었어요. 이러한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자, 그러나 국가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전부 이렇게 이제 존엄사를 갖다 허용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사실은 5월 21일, 2013년 5월에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판례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랬었던 이제 사례가 있었던 거죠. 시간이 꽤 돼서 1교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